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를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썸이라는 걸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제 성격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확실한 성격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의 영향도 컸어요. 사실 엄마는 아빠한테 속아서 결혼했거든요. 아빠가 엄마에게 빠지는 바람에 재산이며 직장이며 모든 걸 숨겼어요. 물론 사랑해서 그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하셨던 나머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남자 믿지 말라 하곤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였기에 남자를 고를 때는 그 누구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 남자를 만나게 된 건 대학생 때였어요. 제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한 번씩 연애를 해봤지만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남자와 교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딱히 연애할 마음은 없었어요. 동기 남자들 중에 저를 좋아해서 고백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20살 남자들은 어려 보이더군요. 물론 저도 20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눈엔 동갑 남자애들은 아직 어려 보였어요. 무엇보다 20살 남자는 신중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에게 고백했다가 차이면 다른 동기한테 가서 고백하곤 했었어요. 신중한 저로서는 그런 남자와는 도저히 사귈 수 없었죠. 그런데 선배들 중에 남자로 느껴지는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그리던 이상형에 조금 가깝긴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빼앗길 정도는 아니었죠. 전 외형보다 내면을 보던 사람이었기에 이상형이라고 해도 단번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그 선배 사물함에는 초콜릿으로 가득 차곤 했었죠. 사실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기에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답니다. 하루는 신입생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단체를 귀합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학번마다 귀합 주는 선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선배들은 꼰대들이 많았어요. 선배라는 권유를 내세워서 후배들을 마음대로 하곤 했죠. 제 대학 시절만 해도 후배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비리로 유지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신입생은 아무 힘이 없었죠. 한참 귀합을 받고 있는데 선배 한 명이 나타나서는 중재시키더군요. 다름 아닌 제가 좋아하는 선배였어요. 그 선배 이름이 유석 선배였거든요. 유석 선배는 귀합을 주고 있는 선배에게 그만하라며 신입생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더군요. 선배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유석 선배는 일단 저희를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그 모습에 귀합을 주던 선배가 유석 선배 멱살을 잡더군요. 순식간에 손을 낚아채더니 귀합 주던 선배를 내려 꽂아버렸어요. 바닥에 쓰러진 선배는 꼼짝을 못하더군요. 유석 선배는 다시 한번 신입생들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며 이 시간 이후로 귀합을 없앨 거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반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남자애들까지 선배를 멋있어 했어요. 그날 이후 유석 선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저는 선배가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배는 타학 동아리를 운영했거든요. 큰 북을 치는 동아리였기에 지금까지는 남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유석 선배가 동아리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여자 학생들이 더 많아졌죠. 전 선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학창시절부터 사물놀이 활동을 해왔던지라 차출되어 갔었죠. 정원 초과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 저만 차출되어 가니 많이들 부러워하더군요. 동아리에서도 선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선배가 북을 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선배의 팔뚝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곤 했죠. 심지어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구경을 오곤 했었어요. 거기다 자장한 성격이었기에 악기 치우는 일을 후배들에게 시키지 않고 같이 하더군요. 다른 선배들은 그런 유석 선배의 행동을 싫어했죠. 그렇게 되면 후배들이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유석 선배는 그런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루는 동아리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모두들 유석 선배 옆에 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전 그 경쟁에 끼고 싶지도 않았어요. 물론 선배 옆에 앉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대학 입시보다 치열했기 때문에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배는 저더러 옆에 오라고 하더군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의도치 않은 상황에 당황했어요. 그 전까지 저와 한마디도 나눈 적도 없고 심지어 친하게 지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니 당연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전 모두의 시세를 받으며 선배 옆에 갔어요. 너 유선이 맞지? 나랑 이름이 비슷해서 쉽게 외워지더라고. 불편하게 있지 말고 편하게 있어. 혼내려고 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해? 기합 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 칭찬하려고 부른 거니까 긴장 풀어도 돼. 지켜보니까 내가 확실히 다른 친구보다 실력이 좋더라고.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지 기본기가 탄탄한 게 느껴져. 그래서 말인데 동아리 부장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조금 이르긴 한데 실력이 좋으니까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아서. 내가 해주면 든든할 것 같은데. 해줄 거지? 평소 동아리에 애정이 있었기에 받아 할 이유는 없었죠. 무엇보다 선배가 저를 쭉 지켜봐왔다는 말을 혹해버렸어요. 저를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전 부장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선배와 붙어 다니는 일이 많아졌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다른 남자가 다가오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선배만큼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지내면 지낼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반듯한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수업도 빼먹는 일이 없었죠. 선배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갔어요. 그렇지만 소심한 성격이었기에 10살이 좋아한다는 말을 건넬 수 없겠더군요. 그렇게 선배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본 채 선배를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되었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일만 하다 보니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기서 유석 선배를 다시 만나고야 말았죠. 신기하게 또다시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더군요.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는 저를 보자마자 많이 이뻐졌다며 반가워하더군요. 선배를 보니 예전의 감정이 슬쩍 돋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등산을 하면서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타지에서 혼자 생활했던지라 기댈 곳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유석 선배가 다시 나타난 거죠.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예전처럼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선배는 당돌해진 저의 모습을 보며 좋아하더군요. 저희는 또다시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반듯한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유독 엄마를 많이 챙기더군요. 데이트하는 도중에는 엄마하고 통화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아들의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자주 연락을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모습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얼마를 버는지도 자세히 몰랐거든요. 저보다는 잘 버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수입을 숨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며 마치고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누가 봐도 프로포즈를 위해서 예약한 식당 같았어요. 전 속아주는 척을 했죠. 왠지 모르게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대로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멋지게 반지를 꺼내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기쁘지만 겉으로는 너무 기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반지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의 가격이 아닌 것 같더군요.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 결국 물어봤어요. 오빠 그런데 이거 반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야?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내 성격 알잖아. 이런 비싼 거 필요 없는데. 괜히 내 생각해서 그런 거면 다른 거라도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정도 반지 해줄 능력 없는데 결혼하자고 했겠어? 비싸긴 해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 설마 부담스럽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결혼을 할 사이인데 얼마나 버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오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면 대충 얼마 버는지는 다 알잖아. 그런데 난 오빠가 얼마 버는지 모르거든. 반지 사는 거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얼마를 벌면 그런 반지를 살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일반 회사원 치고는 내가 좀 많이 쓰긴 해.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한 거니까. 사실 비트코인으로 크게 벌었거든. 회사 다니며 모은 거랑 엄마가 준 거랑 해서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크게 났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 오빠 원래 그런 거 하는 성격 아니었잖아. 그냥 투자한 건데 그런 성격이 따로 있나.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지 마. 불법도 아니고 이걸로 돈 버는 사람 많다니까. 그리고 난 안정적이게 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지금까지 잃은 적 한 번도 없어. 내 친구들 중에서는 딴 사람 아무도 못 봐서 그런 거지. 결혼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그런 건 딱 질색이야. 알겠어. 결혼하면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 고민만 해. 비트코인이 불법은 아니지만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는 다들 안정적이고 싶잖아요. 남편이 비트코인을 한다면 좋아할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을 하면 절대 손재지 않을 거라는 확답을 받아낸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신혼집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지라 잠시 동안은 오빠가 살던 집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좁은 집에 같이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어서 빨리 집을 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집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거기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죠. 제가 알던 옛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같이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온통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핸드폰을 뺏어서 봤죠. 제 생각대로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군요. 결혼 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었죠. 오빠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결혼하자마자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약속하지 않았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유선아 걱정 마. 이번 상승만 끝나면 바로 뺄 거야. 내가 혼자 좋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우리 신혼집은 남부럽지 않은데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번만 잘 버티면 좋은 아파트 장만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이것만 끝나면 절대로 안 할게. 맹세한다니까? 미쳤어? 거기 우리 신혼집 돈까지 다 넣었다는 거야. 거기 오빠 돈만 있는 거 아니잖아. 도저히 못 참아. 어서 빼. 당장 그 돈 안 빼면 나 오늘이라도 이혼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잃은 적 없다고. 난 항상 안전하게 하니까 잃을 거 없어. 흥분 가라앉히고 한 번만 딱 믿어주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요즘 같은 시국에 코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라. 어떻게 해서든 원금은 안 잃게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원금은 건칠 수 있다는 말에 폭하더군요. 결국 저는 조금 지켜보기로 결심했죠. 원금만 잃지 않는다면 나쁜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질 않더군요.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어요. 밤늦게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다 해봤지만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더군요. 바로 코인이었죠. 혹시나 코인이 잘못되는 바람에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그렇게 아침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유석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한참을 울더라고. 이놈이 글쎄 신혼집 장만해야 하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다 날렸다지 뭐냐. 도저히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날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한참을 매달리다 이제 겨우 잠들었어. 어쩌겠냐. 이렇게 된 거 받아들일 수밖에. 신혼집은 내가 알아서 장만해 줄 테니 유석이 너무 혼내지 말고 액땜했다고 생각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제가 예전에 알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코인을 하면서 돈을 아주 쉽게 보더군요. 진지하게 알아보고 결혼하지 말았어요 하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살아는 있더군요. 사람이 불안해지니까 오만같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최악의 경험은 면했죠. 조금 있다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땅만 보고 있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한 대 후려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참담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라 오히려 연민이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작에 여보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친구놈이 이번에는 꼭 된다고 하길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목숨 걸고 맹세할게. 한 번만 봐줘 제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빛난 남편을 보니 짠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이놈의 정이 뭔지 어쩌겠어요.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 어머님께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에게서 각서를 받아내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날이 온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빨래며 청소며 뭐든 자기가 도맡아서 하더군요. 그렇지만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단둘이 지내게 되니 계속 코인으로 날린 돈이 생각나더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어머님께서 정말 집을 구해주셨어요. 사실 말로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집을 구해주셨더군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물론 남편이 날린 돈이라 시댁 쪽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능력이 된다고 한들 그러기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만 아니었어도 시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을 안 느껴도 되는 건데 왠지 모르게 빚을 진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명의가 시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집에서 살기 위해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썩을프기만 하더군요. 거기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또 있었죠. 시어머님은 시댁과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의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불편한 거리였죠. 왠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들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모든 것이 제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제가 먼저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누군가 집 안에 있더군요. 남편과 방금 통화했을 때만 해도 회사라고 했었거든요. 전 도둑이 든 줄 알았죠. 그런데 현관에 신발을 보니 어머님 신발이지 뭐예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긴 아들한테 비밀번호 물어보고 들어왔지. 오늘따라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먹고 싶다며 해놓고 가라지 뭐냐. 유석이가 내가 해준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가 봐.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워낙 입맛이 까다로웠거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 일체 먹지도 않았다니까. 심지어 애들이 환장하는 피자, 치킨도 마다하고 내가 해주는 음식만 찾는 아이였어. 결혼하면 어쩌려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말 없어서 마누라 음식이 입맛에 맞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구나. 여태껏 참으면서 살았다지 뭐야. 내가 해준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너도 일하는데 제대로 밥할 시간이 어딨냐. 내가 가끔씩 와서 밥 차려주고 갈게. 부담될 생각 없다. 그냥 너희 없을 때 잠시 왔다 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 거라. 대한민국 어떤 며느리가 이런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순간 남편이 미워지더군요. 전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놨는데 어머님이 빨래까지 다 하셨단 말이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못난 며느리로 만들어야지 속이 풀리겠어. 결혼한다면 달라진다는 말이 당신한테는 예외일 줄 알았는데 당신도 똑같은 남자였구나. 가면 갈수록 실망이다.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못 오게 해. 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시댁으로 가서 밥을 먹고 와. 그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러냐? 우리 없을 때 엄마가 잠시 와서 살림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당신도 퇴근하고 밥하는 거 귀찮아했잖아. 내가 해준다고 하면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고. 잘 된 거 아니야?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당신도 우리 엄마 음식 좋아했잖아.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처음이라서 불편한 거지. 몇 번 하다 보면 당신도 편해질걸? 너무 얄밉다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얄미운 질문 골라서 하더군요. 자기야 자기 엄마니까 편하겠지만 저는 절대 편해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편해질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방문하셨어요. 전 언제 시어머님이 오실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편히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보낸 김치를 드시고는 이거 사더니 직접 담그신 거니? 액젓을 조금 많이 넣는 스타일이신 것 같네? 유석이는 이런 거 잘 못 먹거든.
너는 어차피 김치도 잘 안 먹는 것 같다구만. 이제부터 사돈한테 김치 보낼 필요 없다고 해라. 이제부터 내가 다 담글 테니 걱정할 거 없다. 너 저번에 내가 해준 김치 맛있다며 담그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집도 가까우니 굳이 알려줄 필요 없이 내가 담가서 가져다 주마. 바깥일 하면 김치 안 담아도 돼. 힘들고 시간 낭비야. 제가 김치를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먹거든요. 시엄마 김치는 예의상 맛있다고 한 거지 제 입에 맞는 건 친정엄마가 해준 김치였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김치는 그렇다 치지만 점점 다른 것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구 구조가 바뀌어 있다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더 불편한데. 집에서 작업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침대 옆에 책상 놓은 건데 작업하다 자보면 바로 침대로 놓을 수 있게 한 거거든요. 책상은 창문을 바라보고 놓는 게 좋은 거래. 탁 트인 경치를 바라봐야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구나.